네, 상담 심리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앞에 그 상담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 단기 상담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단기 상담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상담 기간은 주 1회에서 25회 미만 정도로 이끄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은 대부분 주로 이제 단기 상담에 좀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주 1회 한다고 봤을 때에 4주가 한 달이다 보면 4육 24면 6개월을 좀 넘게 이거 진행되는 상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단기 상담에 들어가는데, 단기 상담에서의 상담 목표는 이제 빠른 시간 내로 구체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담 목표를 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목표 설정에 제한성도 좀 있고요. 실제로 내담자의 현 갈등 상황과 자신의 이해를 정신시켜서 지금 상담이 되는 가운데서의 그 이 대처 행동들을 이제 교육하고 습득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담의 경우가 많고요. 내담자의 문제에 이제 적극적으로 신속적으로 개입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보통 6개월 이내에 끝내려면은 그렇다 보니까 단기 상담에 조금 더 이제 적합한 그런 내담자는 너무 이제 정신병리적이거나 너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단기 상담으로 하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경미한 문제를 지닌 사람, 또는 자발적인 내담자로서 이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자기가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죠? 사별이나 이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인물과 이렇게 떨어질 때 경우에 상실과 관계에서 이슈가 돼서 생활에 부정을 겪는다, 이럴 경우에도 단기 상담이 조금 유익하겠지, 그죠? 지금 앞에 그 설명드린 것 같이 단기 상담도 마찬가지로 그 접수 단계에서 상담 구조를 대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중기, 종결 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발달 과학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임신을 했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죽음과 관련된 거, 아니면 빈둥지 전문 이런 인간 발달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그런 심리적 갈등을 겪는 내담자에게 이 단기 상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 상담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초기에서는 그러면 내담자의 행동 패턴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내담자의 견해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중기에서는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더 깊이 있는 탐색, 신청적 탐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필요하고, 이제 종교 단계에서는 뭡니까? 내담자와 상담자가 미리 협의된 종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이 중에서 이제 중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종결하기 전에 종결하고 나서 내담자가 해나가야 될 행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결에 대한 점검으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생각, 또는 상담을 통해서 얻은 변화,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단기 상담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은 개인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2, 3년, 많게는 거의 10년을 계속 꾸준히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죠? 그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이렇게 얽히고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매번 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내담자가
실제로는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이길 힘들이 있지만 이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목표를 수립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러서기가 안 될 경우에 좀 많이 장기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라도 될 수 있으면 그죠. 장기 상담도 어느 기간 정도 하고 나면 내담자가 홀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조력하는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거는 우리가 했던 상담 과정에 관한 겁니다. 그죠? 상담 전 과정이 있었고, 그럼 초기 있었고, 중기 있었고, 중기 단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상담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 상담 초기 단계의 진행 과정에서 상담이 초점을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자, 먼저 이제 상담자가 상담의 진행 방법 및 방향성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있었지요. 그죠? 요거는 뭐에 들어갑니까? 네, 구조화에 들어갔습니다. 구조화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중기에는 신청적 탐색과 내담자의 자각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을 찾아오게 된 경위, 호소 문제, 그 다음에 이전 상담의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내담자가 방문했을 때에, 언어적 내용 말고도 비언어적 내용까지, 예,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담자의 가족 관계라든지, 주유 발달 배경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 내담자의 이해에 들어가지고, 그죠? 네, 내담자의 이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담자가 불편해하는 호소들이 뭐 사라졌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상담을 종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는 어떻습니까? 상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도 상담 종결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또 뭡니까?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을 이제 하지 않을 자유도 내담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상담 종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담 관계 중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전문성과 매력, 신뢰성을 느낄 때 촉진된다 했고요. 여기에는 뭐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한 태도, 고취화 등 기본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촉진적 상담 관계 형성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답은 뭔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할 거는 이제 상담 기법에 관련돼서 할 겁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은 각각의 상담 이론별로 다루어지는 기법들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상담 기법들은 주로 이제 두루두루 사용되는 것들, 네, 위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재에서도 나중에 뒤에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 전에 있는 부분들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먼저 다른 교재에 있는 것까지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청이죠, 그죠? 경청과 관련돼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의 말을 이제 상대방이 잘 들어주면 좋아합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내담자로 하여금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이것을 상담자가 잘 들어주면 실제로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는데 주요 역할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내담자의 잠재적 감정에 주목해서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이야기가 이제 간간히 짧고 적절한 의견의 질문 또는 이해를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어의 뜻 자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담자의 잠재적 감정에 주목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내담자의 그 상담에서의 경청은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를 조금 대화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선택적으로 경청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문제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주목을 하지 않고, 또 내담자가 현재 신경과 문제를 이제 토로할 때에 주로 경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청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이제 수동적 경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냥 사실상 그냥 듣기만 하는 거. 예, 무의미하게 듣기만 하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는 것. 이런 것들 수동적 경청 또는 경청하지 않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씩은 경청을 하는 것 같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경청하는 척 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척 하는 거고, 금방 앞에 제가 언급했던 그 선택적 경청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다 이제 듣는 것들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서 일부만 수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 또는 이제 조금 문제와 이제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수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담자가 제가 앞에 다문화적 관점을 가지라고 했는데, 내담자가 자기의 선입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자기의 고정된 사고에 그 틀에 부합해서 그 내용만 수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적 경청이라고 표현하는 오해의 경청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선택적 경청에 의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면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 경청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적 경청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사실만 경청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내용 자체만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언어적 메시지를 간과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경우는 뭡니까? 이중적, 그죠? 이중구석이라고 표현하는 이중적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죠? 반대로 행동할 수 있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네, 참, 잘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잘했다가 실제로 잘해서 잘했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중적 구석에서는 그 타이르고 나무라는 뜻에서의 잘했다인데, 우리가 그 내용 자체만 가지고 그죠, 잘했다라는 그 글자적 내용 자체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비언어적 메시지를 간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적극적 경청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경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어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고 공감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죠? 네. 내담자로 하여금 이 사람이 경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가끔씩은 이제 촉진적인 이면까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촉진적 경청을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용입니다. 수용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상담자의 태도와 반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하므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수용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서 이제 수용이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수용이거든요. 가치 조건을 내지 않은.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목표를 성취했으니까 또는 실패나 가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조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 그 자체로 수용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특성에 대한 수용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성이나 성격적 특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구체적 행동에 대한 수용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이나 행동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가치 조건화, 그러니까 비시판적인 자세에서의 수용이 이게 인간의 구체적 행동에 대한 수용이 이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감적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그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전달하는 내용을 내면적 감정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이보다는 주관적인 내용, 그 내면을 이해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의견, 가치, 이상, 고민, 갈등 등을 토대로 그가 처해 있는 여러 사항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감적 이해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공감을 하면 그가 입은 옷을 입고 그가 신은 신을 신고 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입장이 한번 되어 보면은 많은 부분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공감적 이해와 관련돼서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시험에 이렇게 낙방을 했다거나 이런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어떤 시험에서 이제 필기 시험을 패스를 하고, 그 다음 면접 시험에서 2차를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차에 합격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그 1차에서 떨어졌을 때의 그 마음이 오롯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거잖아요. 사회복지사 시험을 쳤는데 까락 과목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까락 과목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 진짜 속상하겠다. 하지만 까락 그거 한 과목만 더 잘하면 내년에는 충분히 붙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공감이 되었다 치면은, 지금은 어떤 거냐면 제가 그 시험에서 직접 이제 한번 떨어져 보고, 또 사회복지 시험 같은 경우에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 1년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갖다가, 그죠? 감정이입을 해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게 물론 이제 직접적인 경험을 다 할 수 없으니, 간접적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체험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 사례 발표를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실제로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 그 경험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럼 이 공감적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사람의 언어적 메시지 외에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해서도 경청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청을 통해서 공감적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추구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적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반영기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반영기법을 얘기를 하면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담자의 말 이면에 정서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지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어떤 방법으로 돕느냐 하면,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말로 표현된 내용 자체보다는 그 밑바탕에 깔리는 감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되돌려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비언어적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반영을 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다면, 당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다, 또는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의 갈등을 위해서 상담실을 찾았다가, 예를 들면 이제 상처받은 이제 청소년을 상담한다라고 봤을 때에, 예를 내담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 상담실에 있는 선생님이 조금 좀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고민을 놓으면 그 선생님은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상담자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내담자가 이렇게 뭡니까, 그 상담 선생님이 그냥 조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고민을 끄덕끄덕 한다는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이 내담자가 상담실을 찾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 많은 용기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했을 건데, 상담 선생님이 좀 이렇게 무성의하게 또는 좀 책임감 없이 대해서 내담자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나 봅니다. 네, 아니면 당신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반영에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다루어진 부분이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은 내담자에 관한 정보 수집 또는 생각이나 감정을 탐색하기 위한 기술이기도 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누군가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네,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탐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부분에서는 상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담자가 계속 말을 하게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내담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상담자가 이야기를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내담자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담자가 지혜롭게 질문을 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 응답에 지속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질문이 있으면 침묵도 있을 수 있는데, 침묵은 뒤에 부분에 제가 조금 다루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문을 하거나 조사관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질문할 때 신문을 하거나 조사관처럼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질문할 때 내담자가 이제 자기 이렇게 탐색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영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질문보다는 무엇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면 꼭 인간관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왜나 유도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내담자로 하여금 조금 이렇게 상담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게끔 만들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잘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을 때에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개방형 질문들은 어떤 것도 있습니까? 일단은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OX가 아닌 겁니다. 폐쇄형은 OX라 치면 개방형은 이랬던 저랬던 주관식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로 하여금 조금 더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조금 시야를 조금 더 넓힐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담자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촉진 관계를 열어놓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방형 질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이제 상담 초기에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떨 경우에는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상담자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날씨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아니면 이제 상담 현장에 올 때 어떻게 왔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어,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어떤 겁니까? 평소에 이제, 선생님은 이제 평소에, 지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지, 또는 어떠한 도움이 좀 필요한지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개방형 질문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 질문은 제가 계속 이제 그 얘기했습니다. OX 부분이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한정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치. 네, 질문의 범위가 조금 한정된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위기 상담에 놓여 있다거나 아니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폐쇄형 질문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체벌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볼 경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할 경우에 OX라든지 아니면 맷지 선다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너무 많은 것들을 주면은 그걸 취합하고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앞에 상담을 할 때에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잘 하는 것도 상담자의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피해야 할 질문들도 있죠. 그죠? 피해야 할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에 그런 적이 있다고 했었어요. 제가 원하는 상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담자에게 조금 이제 유도 질문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도 질문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당신, 이렇게, 당신이 하는 행동이 조금 나쁘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대부분, 그럼, 내가 지금 나쁜가? 라고 이제 좀 그쪽으로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이중 질문 같은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거죠. 부모님은 어떻게 말했고, 선생님은 어떻게 말했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 이중 질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호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거. 어떤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는 좀 어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참 애매하지, 그죠? 이 어렸을 때 어땠냐라는 게, 발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인관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정 형편과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건지, 네. 뭘 물어보는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모호한 질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피해야 되고, 앞에 제가 얘기했던 이중 질문 외에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대부분 청문회 같은 데 하면, 그쵸? 예. 청문회에 답하는, 질문자가 있고, 예, 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질문하는 사람이 답하는 자가 답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또 그 다음 질문을, 그죠? 폭탄을 퍼붓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폭탄인 질문에 들어가고요. 피해야 될. 그 다음 앞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왜라는 질문. 예. 일단 왜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내담자가 조금 이제 방어적으로 이제 변명을 하거나 방어적으로 대처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담자로 하여금 내가 조금 비난을 받고 있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라는 질문은 조금 피해야 될 질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도 질문이나 이중 질문이나 폭탄 질문이나 모호한 질문이나 왜 질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기출 문제에서 사실은 여러 번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기출 문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피해야 될 질문이 있었으면 유용한 질문도 있겠죠, 그죠? 유용한 질문들 있습니다. 자, 유용한 질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에
질문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0에서 10까지 수시일 때에 점수로 표현하면 몇 점 정도 됩니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의 문제나 정서적인 부분들에 관한 것, 아니면 자기 기본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척도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걸 0에서 10까지로 표현했을 때에 점수를 표현했을 때 몇 점 정도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은 첫 질문에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으면 기적 질문이죠. 기적 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그러면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을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지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해결을 위한 요구 사항들을 조금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잠자는 동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제안 내담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는 자기 말고는 설거지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항상 설거지거리가 있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이든 언제든 이제 화장실에 갈 때든 언제든 눈만 뜨면 와서 이제 그 설거지를 하는데 또 자고 일어나면 설거지거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거죠. 그 사람한테 잠자는 동안 기적이 일어나 만약 이제 그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보면은 무엇을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뭡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한 개도 없을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문제하는 건 뭡니까? 설거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설거지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그 설거지 내가 몇 시까지 할 거니 그대로 둬라. 내가 할게. 라고 했을 경우.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기적 질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예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의 질문. 예의 질문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적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할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늘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옵니다. 남편은 늘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아내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그 가정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를 해서 늦게 들어온다고, 아내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잔소리를 한다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 예의인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일찍 들어올 때는 언제인지, 아니면 또는 언제입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연적으로 성공하거나 실행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의도적으로 그걸 실행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이런 예의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질문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지만 내담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끔 한 것들이죠. 그러면 내담자로 하여금 강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예를 들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가정에서도 예를 들면 그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 가정을 뛰쳐나오지 않고 그런 힘든 가정에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이제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묻는 것들이 대체 질문에 들어갑니다. 대체 질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성 질문이 있는데, 관계성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담자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담자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이제 내담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는 있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는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 무엇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할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관계성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재진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재진술이라 하기도 하고, 바꿔 말하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항이나 사건, 사람, 생각을 기술하는 내담자의 진술 중에서 핵심 내용을 다른 동일한 의미로 말을 되돌려 줌으로써 내담자의 욕구와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자가 자신의 표현을 바꾸어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내담자가 일단은, 말한 바를 재진술하는 것들은 상담자가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바꿔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담자의 생각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바를 상담자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놀림을 당하는 친구를 돕지 못해서 좀 힘들어하는 청소년 내담자가 있다 하면은 이 내담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오늘도 땡땡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그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너는 그 친구를 도와주지 못해서 이제 유감이라는 거니?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재진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명료화입니다. 명료화. 명료화는 내담자의 모호한 진술 상황에 사용되는 질문 형태의 상징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분명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내담자의 말 중에서 예를 들면 모순점이나 조금 모호한 것들이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걸 이제 다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명백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사교성이 부족한 아이를 가진 학부모와 상담을 할 때에 좀 우리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욕 못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상담자는 조금 더 명료해야 되겠죠. 그죠? 아이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어울리지 못한다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앞에 그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은 조금 모호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시절의 발달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료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의 의사와 감정을 구체화하도록 이제 다시 재정리한다는 거는 다시 재새겨 다시 재생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명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앞에 뭐라고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것, 그게 이제 명료화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내담자의 특정 행동 또는 사건의 의미를 상담자가 감정적인 의도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내담자의 메시지에 상담자가 부여한 새로운 의미와 가설이 첨가된 걸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담자가 이제 새로운 각도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상담자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에도 보면은 내담자의 이제 준비 정도나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 그 외에도 이제 해석을 할 때에 절대 이제 평가적이나 비판적인 그런 것들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 직후에 부모가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내담자가 예를 들어 상담을 왔다. 그러면 그 내담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가 지금 무척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자기도 지금 힘들다는 거죠. 그죠? 자기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입장에서는 그래 아직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엄마 아빠 이혼 때문에 생긴 것들에 대해서 이런 그 분노나 제식이 엄마와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해석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힘들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 힘들다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 의미를, 예, 또 이제 부여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죠?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다시 해보는 거,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다시 해보는 거, 이런 것들, 것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해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직면이네. 우리 그 직면 많이 활용합니다. 그죠? 실제로 언어식 진술과 비언어적 행동이 다를 경우에,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에, 네, 상담자가 다시, 그죠? 네, 직면시켜주는 기술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내면에서 문제를 그대로 확인시켜줘서, 문제에서, 새로운 그런, 이제, 대체 방안을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직면에 해당이 됩니다. 내담자가 자기 이해를 돕고 상담자의 눈에 비친 내담자의 행동 특성 또는 사고방식, 스타일을 지적하거나 또는 내담자가 상담자나 외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통찰의 순간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고 모험적인 자기 대면의 방법이긴 한데, 자, 직면시킬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가끔씩은 내담자가 그걸 감당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불일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순적인 부분들을 이제 말로서 이제 돌려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제공하는 것이 좋고, 때로는 조금 유머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내담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있을 수 있거나 이제 내담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이제 평소에 이제 공부를 좀 소홀히 해서 성적이 이제 부진한 그런 이제 청소년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에 자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나도 놀고 그 친구도 노는데 이제 그 친구는 항상 저보다 성적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어떤 겁니까? 아니, 그 내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그죠? 자기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그런 지금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그러면, 예, 너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성적이 좋기를 바라구나. 이렇게 이제 직면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내담자가 직면에 처했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격한 또는 강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고요.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가 보인 객관적인 행동과 인상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면하는 기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약은 내담자가 표출한 두 가지 이상의 진술의 핵심 내용을 서로 묶어서 다른 동일한 의미의 말로 되돌려주는 재진술과 반응이 확대된 형태의 기술입니다. 가끔은 이제 새로운 회계를 시작할 때에 전 회계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줌으로써 이제 회계를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상담 과정을 촉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매 회계 상담 이제 끝날 무렵에 좀 하나로 묶어서 정리할 때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다루온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지시함으로써 상담 도중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진행 정도,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제 보통은 쓰는 말들은 이런 거겠죠. 그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 중에서 또는 이제 일반적인 줄거리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상담자나 내담자가 조금 이제 상호 간에 이제 결정해서 역할을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긴 수험 기간을 위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예를 들면 고3 수험생이 상담에 왔다 하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당신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선 수험 기간 동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 채 공부에만 열중해서 우울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선생님과도 상담을 해봤지만 그저 열심히 해라는 말뿐이었고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할 수 없었던 것들도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당신이 말한 내용이 맞는지 정확한지 묻는 것 여기까지가 지금 요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침묵과 관련된 거죠. 그죠? 내담자의 진술에 대해서 이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 정정하는 거. 이거 제가 상담 초기에 상담을 할 때에 좀 이제 내담자와 저 사이에 침묵이 길어지면, 제가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침묵을 이제 좀 견딜 수 없는 사안이 있었는데요. 슈퍼비전을 통해서 이제 교수님이 그 슈퍼비전 받는 그 현장에서 충분히 이제 침묵에 대해서 버티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침묵할 때에 이 침묵에 대한 탐색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내담자가 뭐 저항하거나 당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내담자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자발적인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불안감이나 이제 이 적대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침묵의 처리를 보면은 침묵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종종 이제 침묵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내담자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거나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이렇게 간추리거나 할 때에 침묵이 발생합니다. 그죠? 이럴 때는 침묵이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내담자의 침묵에 맞서서 이제 주제를 갑자기 변경한다든지 자꾸 말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는 침묵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담자에 대한 저항으로 침묵이 일어날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 침묵의 원인이 되는 내담자의 그 숨은 감정이 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제 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담자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이 끝나면은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 침묵이 이제 어떤지 원인을 이유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침묵하는 시간 동안에 서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정보 제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담자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상담자가 어느 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담자가 그런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특정 자료를 주거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뭡니까, 상담학과를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왔다 치면, 저는 이제 상담학과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과를 나오게 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라든지,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안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각각 이제 비슷한 학과인데, 그러니까 같은 학과인데 표현이 달라요. 그죠? 어떤 학과에는 상담학과, 어떤 학교에는 심리학과, 어떤 학교에는 상담심리치료학과, 저희 학교에는 사회복지 상담학과, 청소년 상담학과, 이런 게 이제 가족 상담학과, 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다 상담과 관련된 거다. 상담과 심리와 관련된 것이고
서로 이제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을 하겠죠. 네, 그런 것까지 해서 저는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하고요. 그 외에도 적시성이라 해가지고 이제 내담자가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와 한테 조금 민감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즉각적으로 그 내담자의 그 행동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자가 반응하는 것들이 적시성에 들어갑니다. 가끔씩은 상당한 게 문제가 있거나 상당 과정에서 좀 내담자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때에 적시성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 한 것들 중에서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이제 낮은 발법 있잖아요. 이거 많이 했지, 그죠? 네. 실제로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조금 더 분명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낮은 발법 활용하는 거. 네,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조언도 시제는 들어갑니다. 조언도 들어가지, 그치? 네, 조언도 들어가서 실제로는 조언은 이제 내담자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기술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담자가 조금 더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